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이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3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이 푸틴 정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30만 명이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어도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이길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희생이 이제 강요되고 또 전쟁은 훨씬 더 길어질 테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더욱더 피폐해질 테고 푸틴 이 러시아 국민들은 이 젊은이들은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푸틴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보겠고요. 자, 이런 와중에 이 기계화 부대, 러시아 기계화 부대들이 서로 그냥 도망가다가 이틀간 전투를 벌였는데 이게 어디서 이랬는지 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기계화 부대들이 전차와 장갑차들끼리 이틀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웠습니다. 완전히 그냥 콩가루 상태가 됐는데 이런 와중에 또 이 남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로 공습을 해서 무려 20군데 정도를 파괴를 시켰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최근 며칠간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병력 사살자가 300명, 그리고 전차 11대 격파, 장갑차 24대 격파, 차량 23대 격파. 자, 이렇게 보면 전차, 장갑차 합해서 한 개 대대, 기계화 대대 부의 이 전차 장갑차가 박살이 났죠. 그리고 야포 17문이 격파가 됐으니까 이 야포 17문도 한 개 포병 대대가 우리 편제로 그렇습니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전투기 한 대 격추, 무인 항공기 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큰 전과가 며칠 사이에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런 전과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이 헤르손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폭격 그리고 어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터미널 지역에 도망가던 이 러시아군에 대한 폭격으로 완전히 그냥 이 하이마스 폭격으로 터미널 2층짜리 건물 박살났죠. 여기에 한 200명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전과가 가세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선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과 EU가 러시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점령지 합병 투표는 불법이고 유엔 헌장 위반이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유엔에서는 이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축출하자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죠. 일본, 독일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되고 싶은 나라인데 그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러시아 축출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은 굉장히 뭔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줘야 어차피 유엔 이 제도상으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축출 못하는데 그건 쓸데없는 허심을 왜 쓰냐라고 할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줘야 러시아가 움츠리게 됩니다. 러시아가 병력법 그리고 형법 개정안을 통과한 뒤에 이제 젊은이들이 걱정되죠. 그리고 30만 명 부분 동원 이게 바로 예비군들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면 죽는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구글 트렌드, 구글에서 이 러시아에서 갑자기 검색어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검색어가 뭐냐? 이민에 대해서 검색하는 이 트렌드가 폭증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죽고 싶지 않으니까 이민 가야 되는데 하고 지금 이민을 검색한다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러시아가 하르키우 병원의 이 하르키우주 전역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이 전역의 병원 의료기구들을 싹쓸이해 갔다.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다시피 의료품이 없어서 이 국영기업들의 직원에게들까지 이 의약품 강제 기부금을 받고 있는 정도니까 지금 하르키우 쪽에 있던 그 민간 병원의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95%를 가져갔답니다. 그 정도로 부상자가 많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금 현재 미국과 전차 공급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미국은 전차를 주긴 주는데 니들이 정비하고 운영 유지하고 할 능력이 되는가 보겠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우크라이나 국영 방산 기업이죠. 우크로본 포럼이 나토의 모 국가와 대규모 탄약 공장을 건설 중이다. 모처에. 그래서 전쟁을 더 장기전에 가더라도 이 내구력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미콜라이오주 주지사입니다. 고력의 비탈리 김 주지사죠. 이 미콜라이오 주지사 비탈리 김이 자기 부인 데리고 도망갔다라고 러시아가 선전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다. 예, 비탈리 김 지사가 자기의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야, 창가 봐라. 여기 지금 내 사무실 아니냐. 내가 무슨 도망을 갔다는 거냐. 우리 와이프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러시아가 거짓말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 군사 지원 실무 차원의 협의를 해서 어떠한 것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인가 라는 협의를 하고 했다라는 거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이 합병 투표를 하면 더 이상 대화는 없다. 러시아가 지금 이 9월 23일에서부터 9월 27일까지 자신들이 점령한 돈바스 지역이죠. 루한스크, 도네츠크,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자포리자, 헤르손 이 4개 주에서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하는 주민투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투표에서 가결되면 러시아 연방으로 받아들이겠다. 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핵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투표를 강행하면 니들하고 이제 더 이상 대화 없다라고 젤렌스키는 압박을 주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점령지의 즉 아까 말한 그 4개 주에 청년과 장년층 강제 동원을 준비한다. 어차피 투표는 부정을 할 거니까 뭐 투표 시작하면 가결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결된과 동시에 거기 있는 청년, 장년 징집해서 전선 총알바지로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러시아가 수미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북동쪽에 있는 국경지역의 도시죠. 그런데 수미 지역에서는 전투가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하루에 포탄 170발의 집중 사격을 했고 이 포탄 170발 때문에 민간인이 또 다수 죽었다라는 불행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마지막 병력 제217 공수연대 전원을 철수시켜서 우크라이나에 재배치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병력이 부족하다. 이제 시리아는 거기에서 나오던 이권 다 포기하고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그래서 이 소수의 병력이지만 이 사람들까지 병력을 집어넣어서 우크라이나에 집어넣었다. 시리아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까지 포기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모든 전투기와 공격기에 미국제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착하고 러시아군 방공망을 박살내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각 9월 20일 하루에만 5개소의 중장거리 방공진지를 파괴하는 전과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1일 평균 공습 임무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남부전선에서 9월 20일 하루 동안 21회의 공습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은 방공망 파괴 임무로 러시아군의 중장거리 방공 시스템 사이트 5개소가 파괴됐다고 남부작전사령부가 현지 시각 9월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공망 파괴 임무는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 4개소, 드네프르강 이남 지역 1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해 실시됐는데요. 그동안 레이더는 끄고 민가 지역에 은닉해 있던 S-300 포대 구성 요소 일부와 부크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판칠 S-1 등이 우크라이나군 공습에 파괴되었습니다. 이들 방공 시스템은 통신 차량이나 지휘 차량이 파괴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포대들이 다수였는데요. 이번 공습은 공습 대상의 가동 가능 여부를 떠나 방공 시스템으로 식별되면 가차없이 미사일 공격을 퍼부는 형태로 진행되어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의 러시아군 방공 우산을 보다 확실하게 걷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방공 우산이 확실하게 제거되면서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습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20일 하루에만 헤르손 전선에서 16회 이상의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했었는데요. 이미 방공망이 완전히 붕괴된 러시아군 진영에서는 지대공 미사일은 고사하고 대공포 사격 등의 저항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점 높아지는 항공기 가동률을 바탕으로 헤르손 전선 전역에 대한 공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인데요. 러시아 본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까지 빼냈다는 그 방공 자산들,
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호-24 아주 구형, 덩치 큰 구형 공격기죠. 여기에도 미국이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장착해 주었다 라고 하죠. 그 정도로 지금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아주 많이 갖다 줬고,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AARGM이라고 하는 신형 대레이더 미사일을 지금 이제 배치하고 있으니까 구형 함 그냥 확 다 밀어내고 우크라이나 다 주고 자기네들은 신형 AARGM으로 바꾸는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함을 엄청 줬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이더파만 보이면 가서 때려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어제 하루 동안에만 헤르손 남쪽에 하나, 그리고 헤르손 북쪽에 이렇게 쭉 강따라 4개 방공 무기들을 해서 총 5개의 방공 무기를 깼고,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꽝꽝꽝만 있죠. 이거는 CNN이 자신들이 들리는 소스를 가지고 여기를 폭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전 헤르손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폭격을 우크라이나 공군이 수행을 했고,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공 무기들이 이렇게 많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그랬죠. 우크라이나 함 아무 걱정 없다. 그거 우리가 다 여객하고 있고 한 번도 우리 방공 무기를 깬 적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21차례에 걸쳐서 폭격을 진행하는 동안 러시아군의 방공무기의 반격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완전히 그냥 방공무기가 함 대레이더 미사일에 의해서 다 박살이 났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 지금 농성하고 있는 이 지역의 각 보병 부대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폭격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곧 헤르손 쪽에서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주민투표하고 한다 하니까 빨리 이 지역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이 우크라이나의 생각일 텐데, 저라면 빨리 밀어붙여서 주민투표 못하게 할 건데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민투표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 어떻게 될 건지, 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 30만 명 동원령을 선포하는데 이건 뭔지, 어떻게 될 건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파상 공세로 폐색이 짙어지며 이제는 반군 지역 내에서도 이탈 세력이 나오기 시작하자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점령 지역 내 친러 부역자들이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으로의 합병에 대한 긴급 국민투표가 예고되자 우크라이나가 역대 최대 규모 공세로 전선 전역을 단숨에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선 전역에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30만 명의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해 민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지역을 점령 중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의 친러 부역 세력이 현지 시각 9월 20일 러시아 연방으로의 합병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전격 선언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ISW는 러시아가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4개 주에서 러시아에 부역하는 세력들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른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며, 조작된 투표 결과를 가지고 점령지를 러시아 연방에 편입하려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친러 부역 세력이 급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는 이유는 9월 들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강화되며 각지에서 전선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이 우크라이나에 탈환될 경우 러시아 측의 숙청을,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힐 경우 반역죄로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를 하루라도 빨리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켜 점령지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탈환 시도를 러시아 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이번 주민투표 강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붕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편입했다가는 전시를 선언하고 자칫 핵전쟁에 나서야 할 수도 있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ISW는 크렘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시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징병 시스템 전환에 나서려는 그 어떠한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ISW는 우크라이나 4개 주가 러시아 영토에 편입될 경우 러시아는 국내법적으로 징집병들을 합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연간 최대
13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 역시 이번 합병 투표 이후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최단의 조치는 징집병을 전선에 투입하고 낡은 치장물자를 긁어모아 마지막 발악을 해보는 것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데요. 전선에서는 러시아의 마지막 발악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최대 규모의 대병력으로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문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러시아는 주요 축선에 콘크리트 방벽과 진지를 급히 건설하고 병력을 재배치해 방어선을 조정하는 등 우크라이나군의 추가 대공세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현지 시각 9월 21일 부분 동원령을 선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부분 동원 대상은 예비군 자원 30만 명이 될 것이며 동원 조치가 9월 21일부터 즉시 발효될 것이라며 이번 전쟁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 동원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군이 상비군과 예비군, 영토방위군 등을 합쳐 최소 120만 명에서 1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고 이들을 서방제 무기와 노획 무기로 무장시켜 수십 개의 예단을 새로 편성해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공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이 과연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죠. 아직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은 진짜는 아직 시작 안 됐으니까 좀 더 지켜봐라. 지금까지는 예고편이다. 진짜 공세한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공포에 휩싸여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대전차 장애물 이런 거 마구마구 설치를 하고 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게 요거를 이제 타넘으려고 하다 보면 이 전차 궤도가 끊어지게 돼요. 이런 그 피라미드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각형으로 크게 해서 아예 전차가 타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돈좌가 되면 그쪽을 향해서 이제 포격을 날려서 부숴버리고 탱크를 부숴버리고 이제 이런 건데 여기는 타넘으려다가 궤도 끊어지게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이 방어벽입니다. 이런 걸 지금 전역에 막 마구마구 깔고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기존의 반군 지역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이 지역은 2014년부터 반군 활동을 하던 진성 친러주의자들 있죠. 그런데 이 헤르손과 자포리자는 그동안 그냥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개전되고 지금 몇 달 만에 한 5달 동안 러시아가 계속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아 러시아가 진리가 있나 러시아가 이기겠지 하고는 저요 하고 손들고 노란 완장 차고 부역을 했던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헤르손과 자포리자 또 루안스크 도네츠크를 탈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반역죄로 처형 또는 처벌되겠죠. 그게 이제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빨리 국민투표 우리가 투표해 줄 테니까 러시아 연방으로 좀 받아주세요. 왜? 러시아 연방으로 받아주는 순간 러시아 법에 의해서 우리 영토니까 우리 영토를 우크라이나 니들이 공격하면 이건 가만두지 않아. 그러면 핵전쟁이야. 핵전쟁도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드베데프 과거에 푸틴하고 자리 바꿈해서 대통령까지 했고 지금은 이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합병 영토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이다. 그래서 이 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모든 자위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격하면 모든이라고 하면서 자위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그 모든에는 핵도 포함되는 거죠. 모든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각지에서 핵 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4개 주를 만약에 받아주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결했다 치고 받아주면 러시아는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데 아니 뭐 그래도 핵전쟁은 안 되잖아 하고 계속 가기에는 정부가 무능력해 보이고 또 핵전쟁을 또 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놔두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건 뭐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투표를 강행을
결정을 했는데요. 그걸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3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한다. 그래서 9월 21일부터 동원한다. 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된 장병들이 한 15만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보다 6개월 동안 전쟁한 그 희생자들보다 더 많은 2배가량의 병력을 투입한다. 근데 문제는 무기가 옳은 무기가 별로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개전 초에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밀고 들어가던 그 무기가 이제 다 없고 완전히 그냥 뭐 이 50년대 60년대에 쓰던 그 썩은 무기들 치장해놨던 거, 녹 잔뜩 쓸은 거 그거 지금 가지고 와서 녹 제거하고 투입을 해야 되니까 전투력은 예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계속 살찌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오든 40만 명이 오든 저는 녹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시간만 더 길어질 뿐입니다. 푸틴에게 정말 최악의 결정을 내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길 수 없냐? 이 꼴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기계화 부대들끼리 이틀을 싸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동부전선의 러시아군은 그야말로 자중질환입니다. 러시아군, 체첸군, 돈바스 반군과 바그너 그룹 등이 뒤섞여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개별 부대들이 서로 살기 위해 발부둥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러시아군과 교전해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촌극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의 동부 공세로 인해 리반에서 크레미나와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으로 도주하던 러시아군과 이 일대를 방어하던 러시아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재 시각 9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 사이 리만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파상 공세가 시작되면서 벌어졌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루한스크 제2군단 병력과 함께 방어작전을 수행하던 러시아군 제208 코사크 차량화 소총 연대는 루한스크 2군단에게 배후를 맡기고 전선을 이탈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만에서 약 30km 동쪽에 있는 샤이필리우카까지 도망친 이들은 샤이필리우카와 인근 로더드 루제스크 마을에 진을 치고 있던 미상의 병력과 충돌했는데요. 이들은 거의 이틀에 걸쳐 진지를 구축하고 격렬한 총격전을 벌여 제208 코사크 차량화 소총 연대에서만 최소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최소 5대 이상의 기갑 차량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만에서 도주한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은 적이 오스킬강 동쪽에서 남하한 우크라이나군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들이 싸운 적은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이지움 방면에서 도주한 제4 근위 전차 사단의 패잔병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지움에서 전투도 하지 않고 도주한 제4 근위 전차 사단 병력들은 세베로도네츠크 북쪽의 크레미나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샤이필리우카와 로더드 루제스크 일대의 방어선을 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장갑차 대여를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로 오인해 선제 사격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 진격 속도가 빨라질수록 유사 사건이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아무리 무기와 장비가 비슷해도 아군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틀이나 싸운 러시아군, 정말 이게 군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는 헤르손에서 이 FSB하고 또 이 체첸군하고 약탈 물자를 가지고 서로 좋은 거 가지겠다 하면서 말다툼하다가 총격전이 벌어져서 엄청난 전투, 야간 시간전이 벌어졌었는데 그건 뭐 큰 피해는 안 났죠. 그런데 여기는 제대로 피해가 났습니다. 이틀 밤낮을 싸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굉장히 큰 폭격을 통해서 터미널 지역에 있던 러시아군 도주 부대들이 한 200명이 폭사했다라고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 리만 지역에서 지금 한 7,000명 루한스크군이 고립되어 있는데 그 루한스크군 놔두고 지네들은 도망갔는데 한쪽은 세베로도네츠크 쪽으로, 한쪽은 위쪽으로 도망갔는데 그 위쪽으로 도망간 자들이 터미널 쪽에 숨어 있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포격으로 한 200명 정도가 완전히 그냥 폭사해버렸고, 아래쪽으로 도망간 자들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갑자기 앞에서 포격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키고 있던 자들도 이즈움에서 도망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겁을 잔뜩 묶어 있는데
장갑차들이 쫙 오니까 저거 우크라이나군이야. 왜냐? 우크라이나군이 워낙 빨리 진격을 하니까 이 우크라이나군이 벌써 여기까지 쫓아왔어? 하고는 그냥 확인도 하지 않고 전차포를 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포가 막 날아오니까 여기는 또 야, 우크라이나군이 우리를 초월해서 앞에서 매복을 했구나. 복병이구나 생각하고 긴급하게 상기하고 그때부터 참업하고 진지 구축하고 해가지고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양측이 싸웠는데 이건 지휘 통제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던 것이죠. 지휘 통제가 제대로 되면 상부에서 야 스톱 그건 뭐야 우리 편이야 또는 지금 우리 전방에 막 폭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건 누군지 확인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깨지고 계속 재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소속인지 어디 알아봐야 되는지 또 위에 있는 자들도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워낙 빨리 도망가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틀 밤낮을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한데 보니까 우리 편이구나. 그래서 지키던 게 4전차 사단이고 도망가던 자들이 이제 차량화 보병 아니겠습니까? 이 연대가 보니까 70여 명이 사상 그리고 5대의 기갑사령이 파괴. 그럼 지키고 있던 4전차 여기도 상당한 피해를 받겠죠. 이틀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을 내게 된 이 러시아군. 여기서 얻는 교훈은 얘들은 지금 지휘체계에 다 무너졌다. 완전히 그냥 각계 나만 살자. 옆은 모르겠다. 옆에 있는 지휘관 부대만 달라도 서로 간에 통신이 안 된다. 라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러시아군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0만 명의 동원령. 이건 정말 러시아에게 최악의 독배를 마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